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김세영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큰 날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흔히들 중풍으로 알고 계시는 뇌졸중인데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은 평소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서재득 과장님을 모시고 뇌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뇌가 아닐까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어지러움이 느껴지거나 또 심한 두통이 있을 때 뇌와 관련된 질환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뇌 관련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모든 경우가 뇌질환과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증상에 따라 뇌와 관련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성 돌발성 두위현운이라는 기와 관련된 질환의 증상도 어지러움증을 나타냅니다. 네, 양성 돌발성 두위현우는 좀 생소한데요. 이게 어떤 질환인 건가요? 네, 양성이란 말 그대로 위험한 병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환자는 주위가 빙빙 도는 어지럼증 때문에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만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다른 장애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말이 붙은 것입니다. 돌발성은 머리를 움직일 때만 증상이 유발되어 잠깐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붙인 용어입니다. 두이란 말은 가만히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괜찮으나 머리의 위치가 변할 때만 증상이 유발되기 때문에 사용된 말입니다. 현운이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주위가 빙빙 도는 심한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듯 말이 길고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에서 설명할 때는 쉽게 이석증이라고 설명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이석증에서 어지러움은 왜 나타나는 건가요? 양성 돌발성 두이현우는 속귀의 이석기관에 들어있는 이석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귀 속을 돌아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귀 안에 돌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게 왜 생겼냐 하면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귀가 소리를 듣는 데만 관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속귀에는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는 달팽이관과 우리 몸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는 전정기관이 같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전정기관에는 이석이 원래 존재합니다. 이석의 역할은 전정기관 내에 위치하면서 머리가 전후 좌우로 움직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때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중심을 잡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석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주변 구조물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움직일 때 부스러기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몸이나 주위가 빙빙 도는 듯한 착각이 들게 하고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가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이석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우는 전정기관 내에 위치한 이석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석에서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없습니다. 즉 많은 경우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환자들에서는 귀에 염증이 있거나 머리를 다치고 난 후에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에서는 염증이나 충격에 의해 이석이 약해져 부스러기들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에서는 이러한 병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우는 여자에서 남자에 비해 3배 정도 많고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폐경기 전후로 여성 호르몬의 변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은 뼈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년기 이후의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석도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우 환자에서 정산에 비해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의 경우 증상 발생 전에 감기를 앓은 병력이 있거나 젊은 환자들에서는 편두통이 있는 경우도 흔하나 아직 감기나 편두통과 관련성이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 과장님, 이런 이석증은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에서는 주로 머리를 움직이거나 자세를 바꿀 때 주위가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발작적으로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환자의 머리를 특정한 위치로 바꾸면서 어지럼증이 유발되는지를 확인하여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을 진단합니다. 귀 속에서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증상을 유발하면 어지럼증과 함께 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유발되는 자세와 안진의 양상을 관찰하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양성돌발성 두위 현우는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방골이관으로 들어가 돌아다닐 때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속개에는 서로 직각으로 위치한 3개의 방골이관이 있고 각각의 위치에 따라 앞, 뒤, 가쪽 방골이관이라고 합니다.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증상이 유발되는 자세나 안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가장 흔하게는 뒤 방골이관에서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면서 증상이 유발되는데, 이 경우에는 환자의 고개를 한쪽으로 45도 정도 돌리고 뒤로 눕히면서 머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릴 때 어지럼증과 함께 안진이 유발됩니다. 반면 수평고리관에서는 증상이 유발될 때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좌우로 고개를 돌릴 때 어지럼증과 안진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꾸면서 어지럼증이나 안진의 유무를 관찰하는 것을 두위 검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위 검사를 통해서 이석증이라고 진단되면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예, 두위 검사를 통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이 진단되고 어느 방골이관에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확인하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은 바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치료의 원리는 머리의 위치를 순차적으로 바꿔 방골이관 내의 이석 부스러기들이 원래의 위치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이석 종복술이라고 합니다. 이석 종복술은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어느 쪽 귀,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의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석 종복술을 한번 시행하면 전체 환자의 60%에서 80%를 반복해서 시행하면 90% 정도의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이석 종복술 후에는 한두 시간 정도 고개를 똑바로 한 상태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 이후 하루 정도는 고개를 숙이거나 젖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첫날은 잘 때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쪽으로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간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다시 방골이관으로 들어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치료가 되면 자세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빙빙 도는 어지럼증은 바로 소실되거나 걸을 때 중심이 안 잡히고 구름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고개를 돌릴 때 생길 수 있는데, 아찔한 증상은 며칠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병이 치료되지 않고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심한 어지럼증 후에 우리 몸의 중심 잡는 기관들이 안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점차 소실되게 됩니다. 이석의 부스러기들이 방골이관 내에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으면서 어지럼증을 유발할 때는 이석 종복술을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고개를 흔들거나 작은 진동기를 귀 뒤에 대어 이석을 떼어난 후에 이석 종복술을 시행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이석증이 재발을 하기도 하나요? 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우는 비교적 재발이 잘 되는 병입니다. 특히 메니에르병이나 미로염 등과 같은 다른 전정 질환에 동반되거나 외상에 의한 경우 고령에서 발생했을 때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그리고 이전에 3회 이상 발생하였던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환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없지만, 증상이 발생하면 진찰을 받고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으로 진단되면 이석 정복술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상인에 비해 양성 돌발성 두위 현운 환자에서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고 재발성 환자에서 그렇게 골다공증의 빈도가 높지 않다고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가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만약 같은 양상으로 자꾸 재발하고 병원에 오기가 힘든 상황이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석 정복술 요령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하도록 진정제나 진통제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이석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뇌 질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뇌졸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뇌졸중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뇌졸중은 쉽게 말해서 뇌혈관에 병이 생기는 겁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병을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 하고, 뇌혈관의 파열로 인한 뇌조직 내부로 혈액이 유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뇌출혈 또는 출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뇌졸중을 중풍 혹은 이를 줄여서 풍이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의학에서 말하는 중풍에는 서양의학에서 뇌졸중으로 분류하지 않는 질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졸중과 중풍은 서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뇌경색과 뇌출혈을 다른 질환으로 보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이 뇌졸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뇌졸중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라고 하던데 이 발병률과 사망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뇌졸중 환자들이 많은가요? 네,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 가까운 분들도 뇌졸중으로 쓰러졌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2010년 통계 자료를 보면 한 해 2만 6천 명 정도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53명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단일 장기에서 생긴 질환으로 사망률은 뇌혈관 질환이 단연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망률이 1위라고 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뇌경색과 뇌출혈을 합해서 뇌졸중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두 질환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뇌경색이나 뇌출혈 모두 뇌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발생해서 쉽게 말해서 혈관이 막히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뇌출혈은 혈액순환은 잘 되는데 고혈압이라든지 선천적으로 동맥과리나 이런 걸 가지고 있던 분들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할 때 혈관벽이 약해져 있는 부분이 터지면서 출혈이 되면서 그 주변 뇌조직을 손상받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뇌경색이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왜 막히는 걸까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뇌조직은 평상시에도 많은 양의 혈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 뇌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뇌혈류 감소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면 뇌조직이 괴사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르렀을 때 이를 뇌경색 또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동맥경화로 인해서 뇌혈관이 막혀서 피가 조금씩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콱 막혀버려서 혈관이 담당하는 영역이 막혀버리는 과정을 혈전성 뇌경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심장에서 떨어져 나간 피 찌꺼기, 즉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경우를 색전성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네, 동맥경화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뇌경색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뇌경색의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뇌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섬유질, 콜레스테롤을 덮여 있어 우리가 동맥경화증으로 알고 있는 죽상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류가 차단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 심장부정맥, 심부전 및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이나 혈관 내에서 혈액이 응고된 혈전이 생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아 뇌졸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게는 모야모야병, 호모시스테인 혈증 등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병에 의해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으로는 갑자기 발생하는 편측마비, 안면마비, 감각이상, 구음장애 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여기서 구음장애라는 것은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뇌경색의 증상은 막힌 혈관이 뇌조직의 어느 부위에 혈류를 공급하고 있는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의 부전, 이외에도 실인증, 실어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및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이 주로 나타나 뇌경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증상이 단일한 뇌경색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지만 일부의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경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뇌출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에 출혈이 생긴다고 하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 뇌출혈의 원인과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뇌출혈이란 뇌 안에 출혈이 있어 생기는 모든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혈성 뇌졸중이라고도 합니다. 뇌출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크게 외상에 의한 출혈과 자발성 출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외상에 의한 출혈은 급성 경막하 출혈, 만성 경막하 출혈, 경막괴 출혈 등 머리 쪽 외상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출혈을 말하며 자발성 뇌출혈이란 다음과 같은 질환 중에 뇌출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고혈압성 뇌출혈,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 전신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량이 있는 경우 이 중 고혈압성 뇌출혈은 만성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혈압 상승의 정도 및 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그 고혈압성 뇌졸중은 뇌졸중 가운데 약 10% 정도 차지하며 나이, 고혈압, 뇌경색,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그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에 주로 발생하며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고
고혈압성 뇌출혈은 뇌내출혈을 초래하여 약 40분 정도의 사망률을 보입니다. 뇌동맥류에 의한 출혈은 90% 정도가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생하며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약 20%의 환자에서 심한 출혈이 발생하기 전 기분 나쁜 정도의 경고 두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뇌경색과 뇌출혈의 증상은 상당히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담당하는 의사들도 완전히 구별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할 때 해당 부위의 뇌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증상이 많아 구분이 어려워 완전히 증상만으로 구별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래서 응급실로 오셨을 때 CT 촬영을 해서 출혈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두통이 심하게 동반이 되고 또 증세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 완전히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증상만으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먼저 원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뇌졸중의 위험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게 만들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는 반면에 모든 위험 요인들을 다 의사나 환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조절할 수 없는 뇌졸중 위험인자들로는 고령자, 특히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졸중의 대표적 증상들을 그림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쪽 팔 다리마비 또는 감각 이상, 발음이 어눌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경우,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는 경우,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둘로 보이는 경우, 급작스럽고 심한 두통, 주위가 뱅뱅 돌고 어지러움, 의식이 없고 깨어나지 못하는, 보시는 바와 같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장님, 이 뇌졸중이 오기 전에 앞서 말씀해주신 증상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전조 증상 없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뇌혈관 질환은 갑작스럽게 발병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 보면 방금 전까지 저녁 식사를 잘 드신 우리 아버님이나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방금 외출했다가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 쓰러져 계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라고 해서 혈액순환이 조금씩 안 되다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등 뇌졸중의 증상이 발생 후 몇 분 내지 몇 시간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럴 때는 뇌졸중이 발생 전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료와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뇌경색,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나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뇌졸중은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뇌졸중은 치료가 늦어지면 신체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후유증을 일으켜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나도 증상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먼저 문진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발병 당시 나타난 증상을 청취하고 팔다리의 마비 정도와 언어장애 유무를 확인합니다. 뇌졸중은 특히 고혈압으로 인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혈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일과성 뇌혈혈 장애가 한 번 발생하면 그 후 한 달 이내에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원에 오셔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뇌혈관 이상이나 뇌경색을 꼭 체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뇌졸중 진단의 가장 기본적인 CT 검사에서는 뇌출혈 여부를 감별할 수 있고 뇌 손상 정도와 위치를 파악해 뇌졸중의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MRI 검사를 시행하는데 뇌조직의 혈관 이상과 범위가 좁은 뇌경색 확인에 유용하고 뇌조직에 대한 해상도가 좋아 뇌 상태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뇌졸중의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는 뇌혈관 중재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뇌혈관 중재술로는
뇌동맥류에 백근 코일을 채워 넣어 혈액을 막는 색전술과 좁아진 뇌혈관을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법으로는 뇌동맥류를 잘라내는 동맥류 경부 직접 결찰술이 대표적입니다. 출혈 후 72시간 이내에 수술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최근에는 검사 설비와 미세수술 기법이 발달하면서 조기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뇌정의 수술, 개두술, 감마 나이프 시술 등이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뇌졸중 후에 나타나는 후유 장애로 인해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뇌졸중 후에 손상된 신경과 기능 회복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재활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재활 치료는 손상된 뇌를 훈련시켜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데요. 신체 마비가 나타나는 경우 운동 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걷거나 자세 유지 등 다양한 운동법을 통해 기능을 회복하는 훈련을 하며 운동 치료는 장시간 하기보다는 자주,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인지치료가 시행됩니다. 환자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의 정도를 분석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의 학습을 통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환자에 따라 난이도를 조절해 판단력과 지각 훈련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하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작업치료는 환자의 기능 회복뿐만 아니라 육체적, 인지적, 심리적인 부분의 치료를 도와줍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능이 호전되고 기술이 향상되어 일상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재활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기검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뇌 정밀 검사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외래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몇 세 이상부터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신경과 전문의와 상의해서 검진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뇌졸중을 예방하고 뇌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9대 수칙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싱겁고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네 번째, 30분 이상 운동하기. 다섯 번째, 적정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기.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기. 일곱 번째,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여덟 번째,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병을 꾸준히 치료하고 아홉 번째로는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조금만 노력하면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뇌졸중 치료 성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피부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다면 크게 두려워할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단을 통해 충분히 예방도 가능하고 평소에 혈압, 당 조절은 물론이고 체중 및 스트레스 관리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여 가까운 큰 병원을 찾으셔서 응급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4시간 30분 이내에 도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당부의 말씀 감사합니다. 뇌 손상을 주는 단일 질환 사망률 1위인 뇌졸중. 뇌졸중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뇌졸중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예방 수칙 잘 지키신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맞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